저는 올해 64,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나름 생각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난 지 벌써 12년이네요. 서울 구로의 32평 아파트. 이 집은 남편이랑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에다 남편 퇴직금까지 보태서 장만한 집입니다. 남편 떠나고 아들 독립시키고 나니까 결국 이 집에는 저 혼자 남았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들고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꼭 세상에서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산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외로움이 몸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말수도 줄고 하루 종일 입을 안 떼는 날도 있고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괜히 가슴이 철렁해요. 복지관에서 알게 된 언니가 그랬죠. 정숙 씨, 혼자 너무 있지 말고 사람들 좀 만나. 인생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시작한 게 복지관 노래교실 라인 댄스, 그리고 동네 경로당 출석 체크였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기만 해도 좀 나은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기석, 66. 처음 본 곳은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이었어요. 트로트 반주가 쿵짝쿵짝 흐르고 있었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박자만 맞추고 있었죠. 그날 사회자가 그랬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때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든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저는 한기석이라고 합니다. 예, 올해 66이고요. 마누라는 일찍 갔고 딸 하나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철렁했어요. 아, 이 사람도 혼자구나. 그 뒤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됐고 노래교실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정숙 씨는 뭐 하시다가 이제 쉬는 거예요? 저요? 병원에서 평생 사람들 뒤치다꺼리 했어요. 지금은 그냥 백수예요. 우린 그렇게 웃으면서 서로의 지난 세월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석 씨는 29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어요. 그때 딸은 겨우 4살. 장례식장에서 딸이 관을 붙잡고 엄마 가지마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딸 하나 똑바로 사람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버틴 사람이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꾸 같이 있게 됐습니다. 복지관 끝나면 시장도 같이 보고 동네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다시 누군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 자라고 있을 때쯤 기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나랑 남은 세월 같이 살 생각은 없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나이에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지. 하지만 내 집, 내 인생, 내 아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재혼을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세우자. 내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지키는 조건들. 그리고 며칠 뒤 동네 카페에서 기석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미리 노트를 한 장 찢어서 가방에 넣어갔어요.
저 생각 좀 해봤어요. 그래요? 어떤지 말해줘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첫째, 자식 문제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 내 아들은 내 책임, 기석 씨 딸은 기석 씨 책임. 둘째, 재산과 집 문제. 이 집은 내 남편이랑 나랑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명의도 내 이름이고, 이건 끝까지 내 집으로 남겨둬야 돼. 셋째, 서로의 사생활 존중. 늦게 들어올 일 있으면 말만 해주고 서로 캐묻지 않기. 제가 말하는 내내 기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정숙 씨 집은 정숙 씨 거예요. 나는 그냥 정숙 씨 곁에 있고 싶은 것뿐이지 집 욕심 같은 건 없어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나이에 자식들 일까지 끌어들여서 싸우기 싫잖아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그날 집에 오는 길이 그렇게 가볍더라고요. 재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식장도 예물도 예단도 없었어요. 그냥 동네 한정식 집에서 친한 친구 몇 명이랑 밥 먹으면서 서로 반지 하나씩 끼워주고 사진 몇 장 찍은 게 다였습니다. 제 아들은 지방에 살아서 못 올라왔고 영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외롭지 않겠네. 잘 사셔. 기석 씨 딸은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곧 그냥 넘겼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사는 게 더 낫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재혼 초기는 솔직히 말해서 꿈 같았습니다. 정숙 씨, 밥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국 끓고 있어요.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설거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둘이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맘에 안 들면 같이 욕도 하고 혼자 살던 집에 사람 사는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나도 다시 가족이 생겼구나.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기석 씨는 가끔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따님이요? 무슨 일 있어요? 딸 이름은 한서진. 마흔이 조금 안 된 나이. 결혼해서 둘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자꾸 싸운다고 그런 얘기를 흘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을 그었습니다. 기석 씨, 우리 그때 약속했잖아요. 자식 일은 서로 깊이 안 파기로. 마음은 알겠는데 괜히 우리가 끼어들었다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석 씨는 늘 이렇게 말했죠. 알아요, 알죠. 그냥 쏙 얘기 좀 한 거예요. 정숙 씨가 있으니까 나도 이런 말할 때가 있어서 좋네. 그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점점 하소연이 아니라 밑밥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재혼한 지 넉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기석 씨가 다가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에 서진이 좀 집에 와도 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요? 잠깐. 애들 데리고 잠깐 들른대요.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갈 데가 없대요. 어디 마땅히 앉아서 얘기할 데도 없고 잠깐만 여기 와서 이야기 좀 나누고 간대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오는 거죠? 그럼요. 정숙 씨도 불편한 거 알죠? 우리 약속도 있고 그냥 잠깐 애들 데리고 와서 울고 욕 좀 하다가 가겠지 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잠깐이면. 그게 처음이었어요. 제가 제 집 문을 제 마음보다 먼저 열어준 순간
그리고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검은 트레이닝복에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옆에는 7살,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 둘이 서 있었어요. 아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기석 씨가 서둘러 나가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왔냐? 고생했다. 그 장면을 저는 약간 떨어져서 보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고 낯선 애들이라서. 정숙 씨 인사해. 이쪽은 우리 서진이고 얘들은 손주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애들이 많이 놀랐겠네.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건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캐리어 2개, 접힌 유모차 하나, 큰 쇼핑백 여러 개. 딱 봐도 잠깐 얘기하러 온 사람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짐은 뭐지? 눈으로 기석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애들아,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 인사해. 여기 아빠랑 같이 사시는 정숙 이모. 이모.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입에서 저는 이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애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서진이는 정신없이 울다가 전화하다가 애들 달래다가 저는 애들 물 떠다주고 과자 꺼내주고 뭐라도 도와주려 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자. 하지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기까지 기석 씨는 한 번도 먼저 언제 나갈 거야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딱 일주일째 되는 날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때 약속했죠. 자식 일은 각자 알아서 한다고. 나 지금 집이 너무 복잡해요. 애들 뛰어다니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잠깐은 아니잖아요. 기석 씨는 제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서진이가 지금 살던 전셋집에서도 쫓겨났대요. 남편이 보증금 돌려주고 나가라고 했는데 아직 새 집을 못 구했대. 며칠만 좀 봐줘요. 제발. 며칠이 언제까지인데요? 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나도 엄마잖아. 내 아들이 저런 상황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였겠지. 한 달만 보자. 그 안에 집 구해서 나가겠지.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딱 한 달만. 한 달 안에 집 구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그동안엔 거실만 쓰고 방은 안 되는 걸로 해요. 그리고 애들 밤늦게 시끄럽게 하는 건 좀 단속해줘요. 기석 씨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 씨. 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가 그때 했던 말, 평생 잊지 않겠다는 그 말이 나중에 어떻게 제 가슴을 후벼 팔 줄 그땐 몰랐습니다. 한 달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길게 지나갔습니다. 첫 주 저는 일부러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애들이 거실 한가운데 이불을 깔고 자도 장난감이 소파 위 밥상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도 TV가 밤늦게까지 켜져 있어도 그래, 애들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집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실에는 이미 애들 옷이 널려 있고
서진이는 부엌에서 냄비를 2개, 3개씩 꺼내놓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저 그냥 아이들 먹을 거 조금만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냉장고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제가 사놓은 장조림, 김치, 과일들은 언제부턴가 애들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제가 뭐라고 말하면 서진이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다음에 다 채워 넣을게요. 지금은 좀 여유가 없어서.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음이 계속 오지 않았죠. 제일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서 밤에는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밤 11시가 넘어도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유튜브 보는 소리가 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참았습니다. 이틀도 참았어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 결국 제가 방에서 나가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이모는 조금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그때 서진이가 슬쩍 끼어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낮에 잠도 못 자고 돌아다녔거든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빠랑 둘이 살 땐 조용했겠지만 애들이 있는 집은 원래 이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아빠랑 둘이 살 땐 조용했겠지만 그 말 안에는 이 집은 원래 아빠와 내 집이다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넘겼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말자. 나이 먹고 쪼잔하게 굴지 말자. 그렇게 제가 저를 설득하는 동안 이 집안에서는 작은 약속 하나가 또 깨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애들 키가 눈에 띄게 더 커 보일 만큼 시간이 흘렀는데도 서진이 짐은 그대로 거실에 쌓여 있었어요. 캐리어는 여전히 소파 옆에, 큰 박스들은 TV장 옆에. 그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석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은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래요? 왜긴 왜예요. 우리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큰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나도 부담되는 거 알아요. 근데 딸이요, 아직 집을 못 구했대.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온대.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해졌는지.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자식 일은 서로 각자 책임진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당신 딸과 손주 셋을 먹이고 재우고 있어요. 그제야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나도 사람인데 딸이 거리에 나앉았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나도 엄마예요. 내 아들이 같은 상황이면 나도 어떻게든 돕고 싶겠죠. 근데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지 내 남편이 감당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 약속하고 결혼한 거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석 달만, 딱 석 달만 시간을 줘요. 그 안에 어떻게든 집 구하게 해볼게요.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내 편이 아니구나. 그래도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늙은 여자의 미련이었을까요? 그래, 석 달. 석 달만 더 버티자.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한 칸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석 달이 채 되기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나가는 병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제 늘 그랬던 것처럼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 구조가 낯설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가장 아끼던 책장,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여행 사진,
수십 년 동안 모아둔 책들이 있던 그 책장이 거실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문을 열어보는 순간, 어머니 오셨어요? 제 방 안에 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고 옷들이 옮겨지고 있었어요. 두 손주는 이미 제 침대 위에 올라가 뛰고 있었고요. 서진 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겨우 그렇게 묻자 서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이모 방이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이 방이 애들이랑 제가 쓰기 좋다고 하셔서요. 이모는 저쪽 작은 방 쓰시면 된다고. 저쪽 작은 방. 원래 창고처럼 쓰던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 방.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때 뒤에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그게 얘들이랑 지내려면 방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거실에서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 방만 좀 바꾸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 내 집이잖아요.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이고, 내 남편이랑 나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당신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 집은 끝까지 내 집으로 남겨달라고 당신이 그랬죠. 집 욕심 없다 그랬죠. 남편은 제 말을 피하듯 눈을 돌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집을 달래요? 그냥 방 좀 바꾸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애들 허리 굽혀 거실에서 자는 거 안 보여요? 서진이는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이모, 저도 눈치 보여요.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가 잠깐만 쓰고 집 구하면 나갈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이미 한 달이 석 달이 되었고 석 달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 번 물러났습니다. 좋아요. 딱 석 달. 석 달 안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 이 집 물건 하나라도 허락 없이 손 떼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남편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진짜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저는 또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좁고 답답한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중이구나. 아직 현관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지만 제 마음, 제 자리는 이미 거실에서, 큰 방에서, 식탁에서 밀려나고 있었어요. 작은 방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왔고 옷장을 둘 자리도 없어서 옷들은 박스에 넣어 쌓아둬야 했어요. 책들은 거의 다 박스에 밀어넣고 겨우 두세 권만 침대 옆에 꺼내 놓았습니다. 큰 방에서는 애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하루 종일 났습니다. 남편과 딸의 웃음소리, TV 소리, 게임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집 안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애들이 제 앞을 휙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 또 나왔어. 또, 그 말 한마디에 제 존재가 그냥 잠깐 있다 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에 나가 TV를 보려고 하면 서진이가 이미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애들이 만화 보고 있어요. 나 뉴스 좀 보려고 했는데 조금만 나중에 보시면 안 돼요? 애들이 이 시간만 기다렸거든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제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애들 잠깐 보는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정숙 씨는 방에서 노트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집 거실에 있는 큰 TV를 놔두고
작은 방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며 화장실 가고 자기 집에서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신세. 딱 새빵살이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방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였죠. 주말에 한 번은 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언니들, 한 번은 와야지. 내가 밥할게. 친구 셋이 오기로 했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부치면서 그래, 여기 내 집이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느껴보자. 속으로 다짐했어요.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저는 남편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오늘 내 친구들 셋 올 거예요.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조금 이야기하다 갈 거니까 그건 알아두세요.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이 없더니 슬쩍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시끄러울 텐데 괜찮겠어요? 당신 딸도 매일 시끄럽게 했는데 내 친구들 하러 오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그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넘자 친구들이 하나 둘 도착했습니다. 어머, 집 좋다. 야, 정수가. 혼자 살기 딱 좋네. 남편이랑 살 때부터 여기였지? 친구들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괜히 부끄러웠어요. 거실 한쪽에 쌓여있는 박스들, 애들 장난감, 여기저기 널려있는 빨랫감들. 아, 요즘에 좀 복잡해서 사람이 좀 늘어났거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하는데 그때 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서진이었습니다. 뒤에는 애 둘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아, 서진 씨. 오늘은 내 친구들이 좀 올 거예요. 잠깐 밥 먹고 갈 거니까 이해 좀 해줘요. 서진이는 인사 한마디 없이 냉장고로 가더니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괜히 더 크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예, 애들이라 그래. 요즘 애들이 다 저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서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밥은 언제 먹어? 저를 보는 눈빛은 분명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조금만 기다려. 이모 친구들 먼저 드시고. 우리가 집에서 제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애들이 배고프다니까. 친구들 숟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공기도 같이 굳었죠. 그날 친구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야, 우리 다음엔 밖에서 보자. 너도 좀 힘들겠다. 현관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친구 얼굴 속에는 분명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거실에서 서진이 말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재혼했으니까 이 집도 반은 우리 거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은 우리 거. 그 말이 제 심장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반은 우리 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할아버지는 재혼했으니까 이 집도 반은 우리 거잖아. 그 말은 그냥 애들이 떠든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애들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온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남편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애들 입에서 이상한 말 들었어요. 무슨 말이요? 이 집 반은 자기들 거라는 말.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들이야 그냥 하는 소리겠지. 애들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침묵.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면 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정숙 씨가 혼자 번 돈이어도
이제는 같이 사는 건데 완전히 상관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 그 말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처음 약속 기억나요? 내 집은 끝까지 내 집이라고 당신이 분명히 말했어요. 집 욕심 없다 그랬죠.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집 달라고 했어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재혼했으면 인생을 같이 사는 거고, 그럼 집도 언젠가는 나눠야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되어 있구나. 그 우리에는 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딸과 손주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날 이후 거실 식탁은 이상한 회의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려다가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보게 됐어요. 굵은 글씨로 적힌 단어. 재산분할, 상속, 증여. 서진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서 이모님도 언젠가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시든지 아들이랑 사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집 정리 안 해놓으면 더 복잡해져.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숙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잘 말해야지. 어차피 법적으로도 재혼하면 상속권 생겨요. 게다가 이 집에서 우리도 오래 살았다고 하면 기여도도 있고, 나중에 소송 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지금 좋게 좋게 얘기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든지 적어도 절반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해놓는 게 낫다니까.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뭐가 절반이 누구 쪽으로 넘어와요? 두 사람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아, 이모 물 마시러 나오셨어요? 예, 물 마시러 나왔죠. 근데 귀는 멀쩡하거든요. 남편이 허둥지둥 말을 돌렸습니다. 정숙 씨,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 얘기를 왜 내 등기부등본 펼쳐놓고 해요? 식탁 한쪽에는 분명히 제 집 등기부등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어디서 떼어왔는지도 몰랐던 서류였어요. 이거 누가 뗐어요? 내가 한번 떼어봤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 왜 혹시 뭐가 나올까 봐요? 숨겨둔 건물이라도 더 있을까 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노후 준비는 다 이렇게 해요. 미리미리 상속 계획 세워놓고 집도 어떻게 나눌지 정해놓고 내가 죽기라도 했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밥해 먹고 내 정신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내 집을 어떻게 나눌지 회의를 해요?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서진이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우리요? 우리가 누구예요? 나랑 당신? 아니면 당신이랑 딸? 서진이는 입술을 깨물다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희는 그냥 아빠가 혹시라도 나중에 손해볼까봐. 재혼했다고 해서 아빠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제서야 저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서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이름표, 그게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복지관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변호사 좀 아는 사람 있어? 며칠 뒤 저는 구청 근처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집은 재혼 전에 취득한 어머니 단독 명의의 재산이라는 점.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머니 특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럼 남편이 재혼했으니 공동 재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말 그대로 말이죠.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 절반이 남편 거 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미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재혼 전에 이뤄진 재산이면 더더욱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만 살면서 공동 명의로 바꾸자거나 남편분 쪽으로 일부를 증여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 몫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겠네요. 아마도요.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그 따님과 손주분들은 전입신고는 하셨나요? 몰라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가능해요? 내 허락 없이도? 배우자 주소지로는 전입신고가 꽤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남편분이 세대주로 올라가 있거나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그 자녀들도 주민센터에서 웬만하면 받아주는 편이고요. 물론 그게 다 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다르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생기죠. 그럼 혹시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은 있어요. 집 주소로 누가 전입돼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셔서 등본을 떼어보세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아무 서류에도 도장 찍지 마세요. 특히 집과 관련된 건 작은 종이 한 장에도 손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욕설, 협박, 방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남편이 계속 제 편 안 들어주고 딸 편만 들면요. 이혼해야 하나요? 이혼을 할지 말지는 어머니 인생의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집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처럼 물러서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셔야 해요. 사무실 문을 나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저 등본 하나 떼려고 하는데요. 제 집 세대 구성원 좀 보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서 건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세대주 이정숙. 그 아래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한기석, 자녀 한서진, 손자 이름 둘.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배우자분 전입은 재혼 신고하시면서 같이 처리됐고요. 따님이랑 손주분은 한 달 반 전쯤에 전입신고 들어왔네요. 집주인 동의는요? 어머니가 세대주시니까 세대주 동의로 처리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이 같이 오셨으면 보통은 문제없이 받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벌써 이 집의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들어와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명의로만 있다가 나중에 상속 갈 때 복잡해진 사례가 많대? 그러니까 지금 미리 공동 명의로 바꿔놓는 게 어떤 변호사가 그래요? 정숙 씨 일찍 오셨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모? 여기요.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이 종이가 다 말해줘요. 저는 주민등록 등본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언제 내 허락 받고 전입신고했어요? 정숙 씨, 그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주소지가 필요해서. 형식이요? 이게 형식이면 본식은 뭐예요? 집 팔고 반씩 나눠 가지는 거? 이모, 그렇게까지 말하실 건 없잖아요.
저희도 살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이 집에서 같이 사는 이상 법적으로도 우리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법이요. 아니, 법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저는 가방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도 변호사 만나고 왔거든. 이 집은 재혼 전에 내가 산 집이고 등기부상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집이야.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공동재산 되는 거 아니래. 당신 딸이랑 손주들은 그냥 거주자일 뿐이래. 그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내가 호의로 집을 빌려준 거고 당신들은 얹혀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법적으로 남편이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 씨, 너무한 거 아니요?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말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려고 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전입신고 허락했어요? 언제 도장 찍었어요? 언제 우리 같이 세대 구성원으로 살자고 했냐고요. 서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저희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가라는 게 아니라 약속 지키라는 거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잠깐만. 한 달만. 그게 벌써 몇 달째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요. 다른 방법이요? 오늘부로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이제 법으로 이야기해봐요. 법이요? 이모가 법을 알아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확실히 알았어.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내 집에서 쫓겨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수가. 이제부터는 내 편은 너뿐이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고 서진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애들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오늘 내용 증명 보냈어요. 내용 뭐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퇴거 요구 내용 증명. 당신들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공식 문서요. 정숙 씨 미쳤어요? 이 사람들은 내 딸이야. 내 손주고.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내? 사람이라서 내용 증명 보낸 거예요. 짐승이면 그냥 쫓아냈겠죠. 이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빠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죄예요? 잘못?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 전입신고한 거, 내 허락 없이 방 바꾼 거, 내 허락 없이 내 등기부등본 들춰본 거, 내 허락 없이 내 집을 어떻게 나눌지 회의한 거. 이 정도면 잘못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가족끼리. 누가 가족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먼저 상의했겠죠. 가족이면 내 집을 앞에 두고 계산기부터 안 두드렸겠죠. 가족이면 내가 작은 방으로 쫓겨날 때 말이라도 한마디 거들었겠죠. 내용 증명에는요. 한 달 안에 자진해서 퇴거하면 제가 별다른 법적 조치는 안 하겠다고 썼어요. 근데 버티면 그땐 방법이 없어요. 법대로 가야죠. 법대로요? 이모가 법을 그렇게 믿어요? 법이 항상 약자 편 들어주는 줄 알아요? 법이 항상 약자 편 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약자를 그만두려고요. 당신들한텐 내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진짜 이럴 거예요? 이 사람들 쫓아내면
나도 여기 못 있어요. 딸 내쫓는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그럼 같이 나가든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딸이랑 손주만 나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나는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어요. 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됐어. 이 집 우리가 나가면 되잖아. 나가면 되지 뭐. 근데 이모,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아빠 재산, 연금, 이런 거. 나중에 이모 혼자 다 가져가실 줄 아는데 그거 우리 몫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요. 그건 당신 몫이죠. 당신 아빠 재산이니까. 나는 내 집 지키는 거고 당신은 당신 아빠 지키면 돼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변호사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식으로 퇴거 요구 절차 밟으셔야죠. 네. 준비할게요. 이 집, 내 인생 다시 되찾아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소장 접수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기일 잡히면 알려드릴게요. 그 밤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 잠깐 나와요. 거실 식탁에는 남편과 서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또다시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어요. 소송 같은 거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쪽 변호사가 제안 하나 했어요. 변호사요? 응. 소송 안 가고 서로 합의 보는 방법. 어떤 합의요? 서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간단해요. 이 집 공동 명의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모랑 아빠랑 반반. 그러면 저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이모도 혼자 부담 안 져도 되고. 그래서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사는 것도 당연해지고 나중에 이모가 요양원 가시든 아들이랑 사시든 하게 되면 집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잖아요. 소송 같은 구질구질한 건 없이. 그게 소송보다 더 깨끗한 거래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어차피 우리 둘 다 나이 들었고 언젠가 누가 먼저 갈지 몰라도 남는 건 이 집 하나잖아요. 그럼 반은 내 몫도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지 않아요. 내 남편이랑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고 당신이랑은 겨우 몇 년 같이 산 사이예요. 그걸 어떻게 반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모는 아빠를 남으로 보는 거예요? 같이 사는 부부 아니에요? 부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면요. 최소한 내 편이라는 느낌이라도 줬겠죠. 근데 당신 아빠는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순간순간마다 딸 편이었지.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그냥 둘 다 생각하느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둘 다가 아니었어요. 항상 딸 생각 먼저 했죠. 그래서 이 집도 딸 몫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고. 서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가면 이모도 상처예요. 이모도 나이 들었잖아요. 이 나이에 법원 들락날락하면서 그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어른이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른이면요, 남의 집 탐내지 않아요. 남의 등기부등본 들춰보지 않고 남의 명예 위에 자기 이름 올릴 생각부터 안 해요. 그리고 진짜 어른이면요. 자기 살 공간은 자기가 마련해요. 아빠 뒤에 숨지 않고
서진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빠, 나 더는 못 참아. 이모 마음대로 소송하라 그래. 우리도 끝까지 가. 이 집 그냥 두고 안 나갈 거야.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좋아요. 그럼 법으로 가죠. 근데 하나만 기억해요. 이러고도 나중에 혼자 안 외로울 자신 있어요? 이미 외로워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동안 나는 더 외로웠어요.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이는 저를 보면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남편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어요. 애들은 복도에서 저와 마주치면 어색하게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남편과 서진이도 자기들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가족관계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고 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원고 이정숙 씨는 재혼 전부터 단독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혼 당시 피고 한기석 씨와 자식 문제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집은 원고 명의로 유지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딸과 손주들이 잠깐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뒤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했고 원고를 작은 방으로 내몰았으며 공동명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혼한 부부는 법적 공동체입니다. 피고 한기석 씨도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부담했고 따라서 일정 부분 기여도가 있습니다. 또한 따님과 손주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거주하게 된 것이며 원고가 이를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정말 가족을 법정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조정위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제가 남편이랑 평생 일해서 산 집입니다. 남편 죽고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저 혼자 남은 집이에요. 제가 재혼할 때 현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끝까지 내 집으로 남겨달라고. 집 욕심 없다 했습니다. 자식 문제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고요. 근데 남편 딸이 이혼했다고 손주 둘 데리고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제 자리는 계속 밀려났습니다. 거실을 내줬고 TV를 내줬고 결국 제가 쓰던 큰 방도 빼앗기고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으로 쫓겨났어요. 등본을 떼어보니 제 허락도 없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이 집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집 옆에 서 있는 거라는 걸. 조정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피고 측 재혼 당시 집 문제에 대한 합의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따님이 들어오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원고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한 달만 그렇게 말했는데. 한 달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감정이 상한 상태라 오늘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남편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진짜 이렇게 끝낼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딸을 선택한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래, 나는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남편과 서진이는 큰 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이모가 진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나도 몰랐어. 정숙 씨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그럼 우리 어떡해요? 집 구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일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되찾고 있는 중이야. 본격적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을 때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서진이는 저를 노려보듯 쳐다봤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떨리시죠? 네. 근데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잘하실 겁니다. 진실은 이미 어머니 편이에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진술하십시오. 변호사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 아파트는 원고 이정숙이 전 혼인 관계에서 취득한 재산으로 특유 재산입니다. 둘째, 피고 한서진 및 그 자녀들은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했으며 원고의 생활을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셋째, 초기 거주 허락은 한시적 호의로 보이며 이를 영구적인 거주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재혼한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 한기석은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관리비, 생활비 등을 부담했고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의 가족들은 긴급 상황에서 임시 거주했을 뿐이며 원고가 이를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는 이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 이정숙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퇴거를 요구하시나요? 제 집이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했던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남편이랑 평생 일해서 산 집입니다. 남편 죽고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저 혼자 남은 집이에요. 제가 재혼할 때 현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끝까지 내 집으로 남겨달라고. 집 욕심 없다 했습니다. 자식 문제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고요. 근데 남편 딸이 이혼했다고 손주 둘 데리고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제 자리는 계속 밀려났습니다. 거실을 내줬고 TV를 내줬고 결국 제가 쓰던 큰 방도 빼앗기고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으로 쫓겨났어요. 등본을 떼어보니 제 허락도 없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이 집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집 옆에 서 있는 거라는 걸.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집이 원고 단독 명의라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예, 등기부상으로는 인정합니다만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3년입니다. 재산 취득은 20년 전입니다. 게다가 피고와 그 자녀들은 아무런 금전적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의 집을 반은 우리 것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한서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진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버지의 재혼 상대방입니다. 원고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남편한테 집에서 쫓겨났어요. 애들 둘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가 이모님께 양해를 구해서 잠깐 머물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한 달만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집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이모님이 점점 저희를 내쫓으려고 하셔서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제가 끼어들자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원고, 증인 신문 중에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서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람인데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모님은 법적으로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애들도 있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증인은 전입신고를 원고 동의 없이 했습니까? 서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서 가족으로 등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는 건 누구 기준입니까? 잠시 침묵.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은 이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제안한 적 있습니까?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권리가 있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건 증인의 이익을 위한 제안 아닙니까? 서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내려가십시오.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원고,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는 피고 가족을 왜 받아들였습니까? 처음엔 불쌍했어요. 딸이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갈 데 없다는데 저도 엄마니까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서 한 달만 거실만 쓰는 조건으로 허락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나가라고 하십니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 달이 석 달이 됐고 거실이 큰 방까지 차지했고 제 물건들은 구석으로 밀려났고 제가 제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충격받은 건 제 등기부등본을 몰래 떼어서 이 집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법적으로 부부이고 그 딸과 손주들인데 가족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족이면 내 방을 빼앗지 않아요. 가족이면 내 허락 없이 전입신고 안 해요. 가족이면 내 집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그럼 원고는 피고와 이혼할 생각도 있습니까? 예.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방청석,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딸 편이었죠. 그런 사람과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숙 씨, 진짜 이혼까지 할 거예요? 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가 가진 집을 사랑했죠. 그리고 딸을 사랑했고요. 나는 그냥 거기 딸린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너무해요.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잘하셨어요. 판결은 분명히 어머니 편일 겁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이혼까지 하시려고요? 네. 이미 마음속으론 끝났어요. 서류만 남은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진이, 애들까지 모두 나가고 없었어요.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판결 나올 때까지 호텔에 있겠습니다. 한기서, 저는 그 쪽지를 천천히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방 문을 열었습니다. 제 방이었던 그곳, 어질러져 있던 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제 책장과 사진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것들을 제자리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권 한 권. 그렇게 제 집을, 제 자리를, 제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끝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남편과 서진이도 법정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눈을 피했고 서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가단 35,211호 건물명도 청구 사건. 주문. 피고 한서진 및 그 미성년 자녀 이명은 원고에게 서울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 32평형에서 퇴거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아파트는 원고 이정숙이 전 혼인관계에서 취득한 재산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둘째, 피고 한서진 및 그 자녀들은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했으며 원고의 생활을 심각히 침해한 바 있다. 셋째, 초기 거주 허락은 한시적 호의로 보이며 이를 영구적인 거주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및 그 자녀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에서 퇴거하라.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이제 집은 확실히 지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서진이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모,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판결 들으셨죠? 저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깔 데도 없는데.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아빠가 생각했어야 할 문제였어요. 내 집을 탐내기 전에 당신도 생각했어야 했고요.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 주인을 작은 방으로 몰아내기 전에. 서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애들 키우고 나도 힘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늙어가면서 다시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서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예요.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서진이와 애들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판결 들으셨죠? 들었어요. 30일. 그 안에 나가야 한대요.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고. 서진이가 울더라고요.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나도 내 집에서 쫓겨날 뻔했으니까. 정숙 씨,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사이가 있는데. 우리 사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이혼하자는 말이에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약속, 당신이 다 깼어요. 자식 일 각자 알아서 하기. 내 집은 내 집으로 남기기. 내 자리는 존중하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부부예요? 정숙 씨, 저는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서류는 변호사랑 이미 얘기해 놨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난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집만 지키면 돼요. 내 집, 내 이름으로.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새빵살이처럼 살던 거 생각하면요. 이 정도는 해야 조금은 후련할 것 같아요. 3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현관 앞에는 박스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가 애들 데리고 와서 짐을 싸고 남편도 조용히 자기 물건들을 챙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번 물러서면 또다시 제 자리를 잃을 테니까요. 이삿짐 트럭이 오는 날 아침,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그래도 고마웠어요. 처음에 받아준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정숙 씨, 왜요? 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이제 각자 자기 자식이랑 살아요. 나는 내 아들이랑, 당신은 당신 딸이랑. 남편은 잠시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딸 있는데 가면 되죠. 그렇게 원하던 그림이잖아요. 나 후회할지도 몰라요. 저도 후회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후회했어요. 이제는 좀 다른 후회도 해보고 싶어요. 내 인생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갔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나 혼자네. 혼잣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집의 햇살이었어요. 아, 이 맛이었지.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베란다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출근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세상에서 저만 멈춰 있는 기분이 아니라 저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나는 그래도 돌아올 집이 있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집이 진짜 제 집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을 제 이름으로 된 집. 며칠 뒤 복지관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 어떻게 됐어? 이겼어. 어머, 진짜? 그럼 이제 혼자야? 응, 혼자야. 괜찮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 하루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 계산대로 가는데 누가 줄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나는 드디어 나를 선택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제 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책장, 제 사진들, 제 옷장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집도, 방도, 그리고 제 마음도.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저만 멈춰 있는 기분이 아니라 제 시간 속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편한 자리에서 먹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 때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뉴스 보고,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지겨우면 그냥 끄면 돼요. 큰 방은 다시 제 방이 되었습니다. 책들을 제자리에 꽂고, 사진들을 벽에 걸고, 옷장을 정리했어요. 창문을 열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제 공간. 복지관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어머, 정숙 씨.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그래요? 응. 집에 기생충이 빠지니까 그렇지 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언니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근데 정수가 외롭진 않아? 외로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은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엔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진짜 혼자라서 외로운 거고, 그게 더 견딜만해요. 그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누군가 옆에 있는데 외로운 게 제일 슬픈 거지. 하루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 그래, 와라. 엄마가 밥 해줄게. 아들이 올라온 날,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전.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되게 깨끗해졌네. 그치? 이제 엄마 혼자 사니까. 그 아저씨는 이혼했어. 아들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밥상이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괜찮은 거지? 법적으로도? 응. 다 정리됐어. 이 집은 끝까지 엄마 이름으로 남을 거야.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인데 그것까지 빼앗기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며칠 뒤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다시 떼어봤어요. 세대주 이정숙. 그 아래 이제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손주도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하지만 그게 이상하게 든든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복지관 노래교실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안 갔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친구들이 반겨줬어요. 정숙 씨, 어디 갔었어? 한동안 안 보이더니.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정리됐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응, 나도 그렇게 느껴요. 노래교실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 누가 앉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저기 몇 달 전에 처음 오셨던 분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때 한번 본 기억 나네요. 저는 그냥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혹시 모를 인연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를.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지만 저는 제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것. 제 집, 제 자리에. 하루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또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 씨, 안녕하세요.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또 뒤쫓아왔습니다. 정숙 씨,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뭐예요? 나 요즘 딸네 집에서 지내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서진이도 바쁘고 손주들도 시끄럽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네요. 정숙 씨는 어때요? 혼자 사는 거 좋아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고요? 네. 혼자 밥 먹는 것도 맛있고 혼자 자는 것도 편하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좋아요. 나 후회해요. 진짜로.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후회해요. 근데 제가 후회하는 건 당신이랑 헤어진 게 아니라 당신을 믿었던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셨다면 아마 마음 한켠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쩌면 시원하기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굴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집과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나여야 합니다. 사람이 좋다고 외롭다고 내 집을 그냥 내어주면 안 돼요. 호의로 문을 열어준 자리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누구 딸, 누구 아들, 누구 남편, 누구 아내로만 살다가 마지막까지 내 몫을 남에게 내어주는 인생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늦었지만 제 몫을 찾아왔습니다. 집도 자리도 그리고 제 이름도. 지금 저는 65입니다. 혼자 삽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베란다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제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제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이게 제가 평생 꿈꿨던 인생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혹시 지금 저처럼 집 문제, 재혼 문제,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양보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너무 쉽게 도장 찍지 마세요. 내 집은 내 집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그걸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저는 오늘도 제 집 베란다에 서서 커피를 마십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시원하고 이 모든 게 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당신의 이름을 지키세요. 당신의 인생을 지키세요. 그게 당신이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